안녕하세요. 떠드는 사람입니다. 잘들 계셨나요? 떠드는 사람 259화에서는 곧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영화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떠들어보도록 할게요. 기에르모 델 토로의 프랑켄슈타인은 넷플릭스에서 11월 7일에 공개 예정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예요. 극장에서는 10월 22일부터 한시적으로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국제영화제 이번에 아이맥스로 상영을 했더라고요. 저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어가지고 부국제를 이번에 못 가가지고 그걸 놓쳤는데 아이맥스로 정말 진짜 엄청 아름다웠다는 얘기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이맥스 개봉만 해라 이러고 있었는데 국내 개봉은 일반관 위주로 개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반관으로 먼저 보고 와 이건 진짜 넷플릭스로 보면 안 되고 극장에서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완전히 반해있었는데 압구정 아이맥스에서 딱 한 회차 특별 상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더 관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프랑켄슈타인이 아이맥스 포맷 촬영장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아이맥스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었지만 놓쳤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이게 단순히 크게 본다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둠과 세계층이 정말 깊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둠이 되게 눅눅하게 퍼지거든요. 그리고 금속이 식으면서 내는 소리도 있고 제가 이걸 극장에서 보기를 되게 여러 사람에게 추천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했던 말이 크리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따가도 언급을 하겠지만 크리처의 숨결을 느끼는 거는 넷플릭스로 보실 때는 아마 못 들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극장에 아니면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집에서 아무리 크게 보고 됐더라도 얻기 어려운 질감이 있거든요. 우선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프랑켄슈타인은 원작이 나온 이후로 다양한 미디어 믹스를 통해서 재탄생이 되었습니다. 영화로도 여러 편 나왔고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게임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많이 재탄생이 됐어요. 그리고 이 프랑켄슈타인의 크리처는 그 디자인이 여러 형태로 바뀌면서 프랑켄슈타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작품의 어떤 캐릭터 특징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오는 이야기는 무언가 특별함을 더하게 돼요. 유독 그런 류의 작품들 중에서도 프랑켄슈타인은 비슷한 이야기 속에서도 크리처들을 통해서 던지는 질문이 매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본질은 같지만 이 작품들이 나오는 세대마다 이 괴물이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대답은 계속 달라집니다. 어떤 시대에는 그것을 과학의 오만이라 불렀고 또 어떤 시대에는 인간의 윤리를 어긋난 그런 것이라 불렀고 또 어떤 시대에는 그 크리처를 고독과 소외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번 크리처는 아름다움과 고통의 양립에 존재하는 그런 생명체가 되었더라고요. 그럼 유독 프랑켄슈타인이 시대마다 작가마다 새로 태어난 이유가 뭘까요? 프랑켄슈타인을 다시금 미디어 믹스로 재탄생시키는 그런 작가나 감독이나 여러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매번 자신이 빅터가 되어야 돼요. 왜냐면 그 크리처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마다 받게 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적용시키는 크리처의 정체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크리처는 항상 그 시대가 두려워하는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1930년대 프랑켄슈타인 영화에서는 전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1950년대의 프랑켄슈타인에서는 핵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1990년대에서는 윤리와 생명공학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2020년대에 와서는 존재론과 정체성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죠. 아마 그 시대별로의 그런 그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보시면 이 프랑켄슈타인의 크리처가 그때마다 어떤 것들을 갖고 재탄생했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없어요. 좀 슬픈데 이름이 있다는 건 정체성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크리처는 이름이 없습니다. 정체성이 없어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런 존재는 무한히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켄슈타인은 시대마다 작가마다 새롭게 그 크리처들을 탄생시키는 이유는 어떤 것이든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크리처와 비슷한 존재로는 드라큘라가 있습니다. 드라큘라도 세대별, 작가별 다 그 캐릭터의 해석 방법이 다르잖아요. 근데 드라큘라와 빅터의 크리처 차이는 드라큘라는 스스로 선택해서 초월한 존재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빅터의 크리처는 스스로 원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세상에 재탄생되는 것을. 그래서 빅터의 크리처는 원하지 않는 존재의 고통을 보여준다면 드라큘라는 스스로 선택해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욕망의 상징으로서 시대마다 형태를 달리하게 됩니다. 어떤 차이인지 좀 아시나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크리처들은 디자인이 매번 달라요. 기본적으로 흉터를 갖고 있고 봉합선을 갖고 있고 이런 시체를 기워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껍데기는 유사할 수 있지만 매번 그 생김새, 디테일한 생김새들은 또 다릅니다. 근데 이번 기에르모 델 토로가 만든 크리처는 아름답더라고요. 자, 신체가 물론 그 배우가 키가 크긴 하지만 어쨌든 그 크리처가 키가 큰데 비율이 엄청 좋아. 그래서 비례 잡힌 신체, 근육의 결도 살아있고 그다음에 그 눈빛이 너무 슬프고 처연해서 그냥 그 눈빛만으로도 얼굴에 감정이 머무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신생아처럼 방금 막 깨어난 듯한 표정도 짓고 하얀 대곡색 같은 그런 차가운 피부에도 은근한 온기를 느낄 수 있고 되게 묘한 디자인을 만들어놨어요. 델 토로는 크리처의 몸을 공포로 만들지 않고 조형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단순한 미장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델 토로는 크리처라는 존재 자체를 아끼는 사람인데 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크리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미장센에서 그친 게 아니라 하나의 철학을 부여했더라고요. 델 토로 같은 경우에는 피를 흘리는 것보다 그 피를 조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부하는 장면도 어떤 잔혹성이나 고어를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줘요. 살의 결이나 봉합선, 그리고 피가 스며드는 속도까지도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델 토로의 크리처는 뭘 반영했을까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왜 아름다울까 생각해봤어요. 뭘 반영한 걸까?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의 핵심 질문은 항상 같습니다. 인간이 신의 자리를 넘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프랑켄슈타인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번 델토로의 크리처는 AI인 것 같아요. AI는 그 프랑켄슈타인의 지금 웃으세겠지만 프랑켄슈타인의 크리처가 AI로 등장할 날이 멀지 않았거든요. 이 생각은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AI가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의식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AI를 만들어낸 것은 인간이죠. 그래서 이번 크리처가 아름다운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는 AI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존재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뭐 인스타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AI 주작을 해서 막 되게 엄청 아름답게 사진을 해놓은 그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존재, 그리고 창조주의 그림자, 그리고 스스로 의식을 갖게 되는 존재, 이거가 전부 부합되는 것이 바로 AI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그 델토로의 크리처가 AI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델토로는 이건 기술의 영화가 아니라 인간의 영화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가 만들어낸 비인간의 두려움을 다루는 대신에 감정의 회복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AI는 논리의 산물이지만 우리가 보아온 이 델토로 프랑켄슈타인의 크리처는 감정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인간적인 면모는 보여요. 하지만 저는 AI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당장으로는, 지금의 프랑켄슈타인의 크리처로는 AI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어떤 경계에 있지 않나, AI와 그 무엇의 그 중간의 경계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번에 나오는 프랑켄슈타인의 크리처는 무조건 AI일 거예요. 그때는 인공지능의 존재론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엑스마키나나 아니면 블레이드 러너나 이런 계보의 영화들보다 좀 더 진화된 버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델토로의 프랑켄슈타인으로 돌아오면 촬영 감독 다니엘로 비아로브랑 또 같이 일을 했어요. 그 촬영 감독은 쉐이프 오브 워터 그리고 크림슨 피크 때처럼 광원과 질감의 조합을 정말 미치게 잘 쓰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크리처 얼굴 근육이나 눈빛까지 촛불과 달빛톤을 섞어서 되게 잘 들어가는데, 기존의 그런 크리처들과는 달리 이번 크리처는 좀 살아있는 존재처럼 보여요. 예전의 크리처들은 정말 누더기 같았거든요. 정말 그야말로 원래 이제 그 크리처 시체 조각을 이어서 만든 거였으니까 그런 진짜 시체? 껍데기? 뭐 아무튼 그냥 어떤 조각? 그냥 누더기? 그냥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전부 다. 근데 이번 크리처는 살아있는 존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델토로는 이번 영화에서 광각과 얕은 심도의 렌즈를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도가 얕으면 배경이 흐려지고 크리처 얼굴에만 초점이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접 촬영을 하게 되면은 바로 옆에 서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게 돼요. 딱 그 정도의 거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숨소리까지 잡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크리처의 얼굴이 클로즈업 될 때마다 관객은 나 눈이 마주친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으로 그의 얼굴과 마주하게 되어요. 근데 또 거기에 음악은 클래식 오페라 구조를 끌어왔더라고요. 바이올린이 아니라 첼로와 콘트라베이스가 중심에 깔립니다. 그러면서 감정선을 만들어내니까 묵직하죠? 저는 이 음악과 음향 소리 때문에라도 넷플릭스가 아닌 극장에서 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넷플릭스로 보면 그 음향의 층이 전혀 안 느껴지실 거거든요. 극장에서 소리를 들으면 크리처의 숨소리가 저음으로 살짝 밀려오는데, 이 소리는 절대 넷플릭스에서는 못 느끼실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얘는 극장에서 봐야 된다. 그것도 음향이 좋은 곳에서 보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술도 뛰어나요. 미술, 그리고 뭐 세트, 그리고 의상 모두 고딕 계열로 신비로운 질감을 자아내는 데 포커싱이 돼서 설계가 되어 있고요. 크리처 캐릭터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의 프랑켄슈타인의 이미지와는 아주 달라요. 훨씬 더 아름다움에 치중되어 있고, 그래서 아름다워서 비통해 보이는, 너무 아름다워서 슬퍼 보이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큰 흉터나 봉합선의 이미지 대신에 여러 신체 피부를 겹쳤지만 피부톤을 투명성 있게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선은 그어져 있으나 이게 누더기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영화 속에서는 빅터가 크리처를 창조했지만 사실 이 영화에서 크리처를 창조한 건 델토로잖아요. 그리고 델토로는 크리처를 사랑하는 대표주자잖아요. 델토로가 갖고 있는 크리처에 대한 자신의 미학이 반영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 느끼시겠지만 오타쿠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를 정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델토로의 고어는 같은 피더라도 이 피를 보고 느끼는 그런 고어함이 아니라 이 피를 통해서 느껴지는 질감을 표현을 합니다. 크리처의 살결, 봉합선, 뼈, 혈관, 근육, 피부, 이 모든 게 그냥 하나의 미술 오브제인 거예요. 근데 그 미술 오브제를 디자인을 되게 잔혹미 넘치게 만든 거지. 너무너무 미술 흡족합니다. 그래서 큰 곳에서 봐야지 좋은 거예요. 이 색색의 층이 얘도 스크린에서나 이게 가늠이 될 거예요, 진짜. 델토로는 크리처는 내 영화의 거울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크리처를 사랑하는 델토로가 자신의 크리처를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건데요. 이번 크리처의 외형이 이전 프랑켄슈타인의 크리처의 외형과 달리 폭력의 이미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크리처가 몹시 고독해. 그리고 애정 결핍이야. 근데 또 애가 너무 순수해. 이런 게 엄청 느껴져요. 델토로는 프랑켄슈타인을 통해서 특정의 호러를 느끼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특정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를 바랬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프랑켄슈타인의 크리처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요. 폭력의 상징이었고,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불쌍한 존재잖아요. 오만한 인간이 신의 영역에 닿으려다가 만들어낸 비극이잖아요, 이 크리처는. 근데 델토로는 그 비극이 아름답기를 바랬던 거죠. 오만한 인간이 신의 영역에 닿으려다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비극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번 영화에서의 크리처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처 역할을 맡은 제이콥 엘로디는 이번 영화의 정말 핵심이에요. 영화 속에서 그는 진짜 완벽한 신체를 가진 프랑켄슈타인의 크리처였습니다. 근데 델토로는 그 완벽함을 역으로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외형이 정말 완벽한 그런 신체를 가진 완전체지만 영혼은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잖아.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는 영혼은 어디서 오는가?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슬픔 그 자체인 거예요. 그의 몸이 아름다울수록 그 안에 결핍은 더 도드라지는 거죠. 게다가 이번 크리처는 강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요약합니다. 아름답고 그래서 더 약해 보여요. 이게 델토로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극중의 아이러니입니다.
크리처는 인간이 신의 흉내를 내며 만들어낸 완벽함의 환상인데, 그렇게 따지면 어째서 지금까지의 크리처들은 매번 추하게 나왔을까요? 그 1931년에 프랑켄슈타인이 나왔던 크리처는 우리가 흔히 아는 네모난 머리에 봉합선을 갖고 있고 금속 볼트가 이 귀 옆으로 이 관자놀이에 박혀있는 그런 괴물의 전형을 만든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기보다는 어떤 실험의 부산물로 취급당할 만한 그런 존재였죠. 그리고 1994년의 크리처는 처연하고 인간적인 연민이 들기는 했지만 외적으로는 여전히 시체 조각 누더기 조각이었어요. 그 외에 등장하는 프랑켄슈타인의 크리처들도 철저하게 비정상적인 신체와 고통의 외형을 담고 있어서 그 자체로 인간의 오만을 비판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저는 이 프랑켄슈타인의 각종 크리처들을 볼 때마다 그 고통이 추한 외모에 가려진다고 생각했어요. 크리처니까, 괴물이니까 얘네들은 추할 수밖에 없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려면 외모가 추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너무 선입견이잖아요. 크리처라고 추해야 할까? 이렇게 외형이 못날수록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쉬울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크리처가 되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번 크리처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완벽한데 이런 크리처가 어째서 사랑받을 수가 없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 이 미아고스가 연기하는 엘리자베스가 이 크리처를 보고 약간 뿅 하잖아요. 이 크리처를 마음에 살짝 두는 것도 이해가 될 정도였어요. 너 얼빠구나, 이러면은 납득 안 될 게 없을 정도의 미모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크리처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크리처의 아름다움이 어떤 미적 선택으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냥 창조, 그로 인한 죄, 그리고 그로 인한 외로움, 신과 인간의 경계를 시각적으로 함축해서 보여준 그냥 그야말로 아름다운 것의 비극을 표현하기 위한 아름다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은 도망치던 크리처가 한 맹인 노인으로부터 숲의 정령이라는 짧고 단순한 호칭을 얻는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항상 그것 아니면 괴물 이렇게만 불리웠었는데 그만의 이름이 생긴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리처에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숲의 정령이라는 그냥 별거 아닌 호칭이 생겼을 뿐인데 그는 이름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크리처도 존재해도 되는 존재가 된 거죠. 최소한 그 맹인 노인에게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애정을 배우고 자신을 쓰다듬는 손길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런 사랑을 흉내내보는 그런 존재가 되잖아요, 그 안에서. 마치 송중기가 연기한 늑대소년의 철수처럼요. 철수가 계속 이렇게 머리 쓰다듬는 거, 상대방 손을 갖고 하고 막 머리 쓰다듬는 거 하고 자기가 자기 머리도 쓰다듬고 막 이렇게 애정을 갈구하잖아요. 그 흉내를 내면서. 딱 그 느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노인의 집이 되게 따뜻한 톤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 섬이나 다른 그런 길가 이런 곳과는 달리요. 그래서 크리처가 집에 들어갔을 때 조명이 정말 부드럽거든요. 자연광을 막 때려. 그래서 자연광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그 톤이 그 분위기, 그러니까 음악까지 서정적이어서 이 크리처와 노인 사이의 감정이 제대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환영받지 못한 위협적인 존재인 우리 크리처가 그 집에서만큼은 이름도 있고 뭔가를 느끼고 배우는 배척당하지 않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좋았는데 델토로가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크리처를 세계로부터 구원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 프랑켄슈타인에는 여성 크리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도 나오는 대사이긴 한데 내가 너무 외로우니 나 같은 존재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빅터에게 크리처가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원작도 그렇고 다른 미디어믹스에서도 그렇고 빅터가 실제로 여성 크리처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원작에서는 완성 직전에 또 다른 괴물을 세상에 내놓게 될까봐 이 빅터가 두려운 나머지 그냥 시체를 파괴해요. 이때는 이제 첫 번째 크리처에서 학습된 창조와 책임에 대한 장치가 작동이 된 건데 이 원작 이후에 나온 여러 미디어믹스에서도 여성 크리처들이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여성 크리처는 보통 남성 크리처를 보고 비명을 지르고 우리는 태어나지 말아야 했다면서 실험실을 폭파시키기도 해요. 근데 그 후에도 여러 여성 크리처가 여러 과정으로 탄생하고 각기 다른 결말을 맞게 되는데 제가 본 프랑켄슈타인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여성 크리처는 1994년작에 나온 헬레나 보넴 카터의 여성 크리처입니다. 그때 헬레나 보넴 카터의 머리와 다른 여성의 몸을 이어 붙여서 두 번째 크리처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녀는 깨어나서 자신의 그런 이어져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규하다가 스스로 불에 몸을 던져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번 프랑켄슈타인에서도 여성 크리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미아고스가 연기한 엘리자베스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델토로는 그 구조를 없앴더라고요. 그 크리처가 빅터에게 요구하는 장면은 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마 시대상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 크리처는 언제나 창조자의 욕망과 소유의 연장선에 있었어요. 그래서 20세기 내내 그 여성 크리처는 남성 중심 창조 신화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델토로가 그 여성 크리처 같은 2차 창조의 소설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창조 행위의 폭력성 자체를 더 이상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낭만화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여성 크리처의 존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그 첫 번째 크리처의 존재가 자기 존재를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 크리처의 유무가 이 부분이 델토로의 프랑켄슈타인이 가지는 지금까지 다른 프랑켄슈타인과의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메리 셸리의 원작을 보면 프랑켄슈타인은 단순히 창조와 파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버림받은 자의 서사였어요. 우리 크리처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버림받은 자의 서사였는데 그 크리처는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내던져졌고 이름조차 없어서 존재할 수조차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죽지 못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죄였죠. 그것도 자기가 원한 게 아닌데. 그 다음에 외적인 모습 그리고 어떤 인간과 다른 그런 구조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의 혐오를 온몸으로 받게 됩니다. 그가 사람에 관련된 것을 배우고 사랑을 갈망하고 인간을 닮으려 하면 할수록 세상은 그를 더 배척했어요. 너무 잔인하죠. 그래서 이 크리처는 인간의 실패작이 아니라 그러니까 빅터하고 나발이고 누군가의 실패작이 아니라 누군가의 무책임한 결과로 만들어진 생명체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누군가의 무책임한 결과가 만들어낸 잔인성이에요. 그래서 델토로의 크리처는 이전보다 훨씬 더 인간에 가까워져 있었는데 말을 배울 때 손끝이 떨리고 뭔가 사랑의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는 어떤 인간보다도 섬세하게 반응을 했어요. 하지만 그를 인간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그리고 결국 인간이 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인간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까지 주어지지 않는 건 정말 비극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항상 제목이 불만이었어요. 아직도 크리처가 프랑켄슈타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프랑켄슈타인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프랑켄슈타인이 아니라 크리처인데 세상이 기억하는 이름은 창조자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원작에 부제가 있거든요. 현대판 프로메테우스라는 부제가 있는데 저는 이 프랑켄슈타인 옆에 크게 이 부제가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메리 셸리가 부제를 현대판 프로메테우스라고 한 건 프로메테우스가 신에게서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준 존재잖아요. 신의 영역을 침범한 인간. 그래서 결국 벌을 받는 건 그 불을 갖게 된 인간들이 아니라 프로메테우스 자신이었습니다. 근데 메리 셸리는 이런 소설에서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불 대신에 생명을 훔친 인간이 등장을 하죠.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벌을 받는 건 누구예요?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아니라 세상에 버려진 존재인 이 크리처가 벌을 받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 이름을 떠올렸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볼트가 관자놀이에 박힌 괴물, 그리고 여기저기 덕지덕지 봉합선을 엮인 네모난 머리 등의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은 크리처 이름인 줄 알고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작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아이러니예요. 결국 크리처는 창조자의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창조자의 이름을 떠안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크리처가 빅터의 죄와 그 교만, 인간의 폭력까지 전부 짊어진 채 그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 비극이죠. 그래서 몇 개 보면 진짜 알겠어, 뭔지 알겠어. 오만한 인간의 이름을 그렇게 크리처에게 연상되게 해놔서 끝까지 그렇게 낙인을 찍겠다 이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크리처한테 왜 이러냐고. 우리 크리처 불쌍하다고. 울스라 파워티 저도 크리처에게는 진짜 감정이입해요. 진짜 우리 크리처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매번 프랑켄슈타인을 볼 때마다. 근데 이번 프랑켄슈타인 영화 마지막에는 바이런의 시구절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마음은 부서지리라. 그럼에도 부서진 채로 계속 살아가리라. 이런 시구절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바이런은 프랑켄슈타인의 원작 작가인 메리 셸리랑 아는 사이였다고 해요. 정확히는 메리 셸리의 남편인 퍼시 셸리가 바이런과 함께 유명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이런과 메리가 어떤 대화들을 나누는데 그때 그 대화에서 메리가 프랑켄슈타인을 쓰는데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9절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프랑켄슈타인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델토로가 이 19절을 인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델토로는 늘 이해받지 못한 존재들을 써왔어요. 파네미로에서는 소녀, 그리고 헬보이에서는 악마, 그리고 쉐이프 오브 워터에서는 물의 남자. 이 존재들은 전부 다 결함을 갖고 세상에서 밀려난 존재들입니다. 델토로는 그 존재들을 통해 늘 같은 질문을 던져요. 진짜 크리처가 누구냐? 그의 영화에서는 진짜 크리처는 세상과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 쪽이었거든요. 이번 프랑켄슈타인은 그 질문을 정말 가장 최적화로 붙일 수 있는 건데 과거 크리처들이 봉합의 흔적과 죽음의 냄새 그리고 인간이 아닌 것의 상징과 비극이었다면 이번 크리처는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감정의 진화 버전입니다. 인간이 신의 영역에 닿으려다가 무책임하게 만들어낸 아름다운 비극인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비극을 통해서 또 한 번 물어봅니다. 진짜 크리처는 누구냐? 델토로는 항상 이해받지 못하는 존재들을 위해 그런 질문들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떠드는 사람 259화 실패작이 아닌 무책임의 결과 프랑켄슈타인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0화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떠들지 기대해주시고요.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이야기, 대신 봐줬으면 하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이메일 sayloveU, sayloveU@gmail.com이나 팟빵,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인스타 떠드는 사람 채널에 남겨주세요. 그럼 260화에서 만날게요. 안녕!